자, 오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젠 움직여라. 때가 왔다.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무슨 때가 온 걸까요? 제가 누누이 부동산은 추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우리가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 과연 움직여야 될 시기냐, 아니면 지금 방관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현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이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죠.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접목 2세대 도시 재생 선언 해가지고 도시 재생 개발 정비를 포함하는 2세대 도시 재생 대전환을 선언했다. 자, 이거 그냥 기사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벌써 남들보다 한 발 늦게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한마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이란 그런 계속적으로 서울시나 우리 정부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은 이제는 뉴타운이라든지, 뉴타운은 광역 개발이죠.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어떤 이런 개발 위주의 그런 정책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뭘로 해야 된다? 도시 재생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을 남겨놓고 그 지역적인 부분들을 개성을 살려가는 전면적인 철거해서 개발하는 방향이 아닌 그런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금까지 계속 한 10년 가까이 진행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존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보였냐면은 이런 재개발이 된 동네를 이렇게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도 낙후된 동네고요. 이쪽도 낙후된 동네인데 이쪽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딱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옛날이나 여전히 낙후된 동네야.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들어온 동네하고 이 낙후된 동네하고 보니까 옛날엔 가격이 비슷했는데 여기는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는 옛날이야. 지금은 안 올라. 재개발이 된 지역하고 안 지역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격차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는 욕구가 주민들한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태까지 도시 재생은 보존, 개발이 아닌 보존에서 이제는 개발과 정비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죠.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주거 환경 개선, 집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거주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고쳐 써야 된다. 정비해서 단순하게 주거 환경 개선에만 치중을 한 그런 보존 정책에서 이제는 개발과 정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밑에 한번 보시죠. 제가 옛날에 상당히 많은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던 이 창신동 사례, 창신동 승인 뉴타운, 이게 해제가 돼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돈을 많이 투여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1,100억 들였다고 나오네요. 했는데 소방차도 못 다녀요. 여기 이제 봉제 공장들 많은 곳이에요. 언덕이고.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골목도 좁고 비좁고 사람도 다니기 힘든 그런 언덕이고 이런 골목인데 여기를 개발을 안 하고 재생으로 남겨놓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뭐 베트남 사람들이 빈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된 지역과 도시 재생 지역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주민 불만은 고조가 돼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뀐다는 거, 이게 뭘 의미를 주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역들도 다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의 철칙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했는데 현 정부는 인정을 안 했죠.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런 논리로 계속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지만, 그러나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 새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상승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이 집값 상승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론 지금 전 세계적인 유동성, 제로금리, 그 다음에 이 규제 정책은 거기다 플러스를 한 오히려 그런
더 안 좋은 지금 사태를 만들어낸 그런 요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서울의 세지 부족하더라.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을 못하게끔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급 억제 정책에서 공급 정책으로 인식을 전환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주겠죠. 자, 흐름을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자, 5년간 24만 가구, 오세훈 재건축 재개발 신규 인허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신규 인허가를 통해서 연간 4만 8천 가구씩 24만 가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재건축, 재개발 어느 것이 먼저 움직일까? 이게 또 하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나. 물론 내가 여유 자금이 많으면 선택의 폭은 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유 자금이 많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가능성이 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뭔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그게 바로 재건축은 보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고덕주공 9단지. 거기도 안전진단 신청을,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라고요? 서울시에서 재건축 좀 풀자.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50%를 좀 20%, 30% 낮추자 해서 좀 재건축을 하게끔 하자. 이렇게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 아직까지 글쎄 좀 상황 좀 지켜보고 좀 나중에 판단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근데 재개발은요. 서울시야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뭐 재개발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지금 빨리 된다는 거예요? 재개발 쪽이 빨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향후 흐름은 개발의 방점이 찍히는데 재개발 투자하면 우리는 보통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역. 그렇죠? 노후도가 60% 되는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역. 10,000제곱미터는 3,330평. 그렇죠? 요 정도 되는 거예요. 3,000평, 약 3,300평. 그래서 작은 규모의 지역들은 개발을 하려도 면적 규정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 왜 넓어졌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10,000제곱미터 큰 규모의 개발을 하는 대규모 단지 개발하는 재개발이 있고 지금 또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이라는 걸 추진한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지역들, 크게 할 수 없는 지역들은 뭘 한다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리고 또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요 두 개는 좀 작은 구역들, 면적이 사이즈가 작은 구역들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가 생기는 곳 옆에 붙어 있어라. 변화가 생기는 옆에. 직접적인 호재, 간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 직접적, 간접적 변화. 직접적 변화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투자한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직접적인 변화고요. 간접적인 변화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지하철이 생겼어? GTX가 들어왔어. 거기에 일자리가 크게 들어온대. 우리 집 옆에. 이게 간접적인 변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투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인 곳 있죠. 재개발 진행 중인 곳들. 그런 데들은 프리미엄 8억, 10억씩 막 붙어 있잖아요. 입지 좋은 곳들은.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 이런 것들은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을 뿐이야. 지금의 포인트는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점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선점 투자라는 거죠. 선점. 미리 진행될 곳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규모 재개발도 투자처다. 낙후된 지역이 개발돼서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와. 그럼 나홀로 아파트는 투자 가치 없으니까 사면 안 돼.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항상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어떤 지역, 이게 그러니까 선호도가 1등이야. 선호도 1등, 선호도 2등, 선호도가 3등인 지역. 이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가 하나 재개발을 해서 지어졌어요. 한 동, 두 동. 여기도 또 두 번째로 선호도 높은 지역도 개발이 돼서 두 동짜리가 지어졌어. 선호도가 제일 떨어지는 지역, C지역도 두 동짜리가 개발이 돼서 지어졌어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투자이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집값이,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은 그렇잖아요. 아파트값이
뭐 20평대가 25평이 25억이 간다.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라도 바로 옆에 25평짜리가 지어지게 되면 큰 단지들은 25억이 가는데 여기에 한 동짜리, 두 동짜리라고 해서 이게 8억, 7억 가나요? 7, 8억 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10억 가나요? 안 그래요. 이 가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즉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일수록 나홀로 아파트의 가치가 크다란 얘기. 이것이 오늘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소규모 개발.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작은 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키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한강변. 지금 현 시장이 50층까지 짓겠다고 한 한강변에 어디가 지금 가장 우리의 투자 포인트인가? 자, 그리고 역세권은 제가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늘상 얘기 드렸습니다. 역세권,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 화두니까 노후된 지역의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 지역을 찾아야 된다. 한강변과 역세권에. 그리고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다. 호재가 주변에 작은 호재가 있으면 작게 오르는 거고요. 큰 호재가 생기면은 크게 오르는 것입니다.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다. 자, 차별화 시장. 앞으로 점점 우리도 미국처럼 또 다른 나라들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과 안 오르는 지역, 이렇게 차별화가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별화 시장에는 어디가 중심이 있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꼭 좀 기억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금제의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 확실하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회만 존재할 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성공 보장된 거 하나도 없어. 단지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어떻게든지 빨리 내 손에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